24일 부산에서 부일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공항으로 결론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전복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좁은 도로에 사람의 왕래도 많은 지역이라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6천억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임금 체불이 늘면서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휴게소 인근에서 소 한 마리가 출몰해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20여 분에 걸쳐 소 포획 작전을 벌인 끝에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 중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차량이 전복됐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좁은 도로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좁은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갑자기 멈춰서더니 반대편 차선으로 후진을 시작합니다. 가게 내부로 사람이 뛰어들어온 직후 차량이 진열대를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굉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 가게를 치고 담벼락을 박으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는 그게 전진인 줄 알았거든요. 조용했던 도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건 지난 23일 밤 8시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차량과 상가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50m가량을 빠르게 후진하던 차량은 도로가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 부딪히고 난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60대 여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가 유리와 오토바이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한 뒤 골목으로 도망치다 또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작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공항으로 결론났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결론입니다. 검증단은 안전과 소음, 환경, 법적 문제, 그리고 공항의 확장성 등 5개 분야로 검증한 결과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되지도 못했고 객관성도 결여되었고 그래서 공항 유형이나 기능 등이 왜곡된 채 항공 수요도 엄청 1000만 정도 줄여놨습니다. 이게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고 국토부가 재검토를 결정한다면 세입지를 함께 선정하고 지방정부에서 건설비를 일부 부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 검증단은 총리실 차원의 검증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울 광역단체장은 국토부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관문공항을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 설치 건의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여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체장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꾸준히 언급됐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가덕도를 가기 위한 지금 그 하나의 전치 절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참 이게 시민들한테 여쭤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가덕도는 그 새로운 검토 가능한 입지 중에 하나로
검토 가능하다 정도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과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울경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이 공항 물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함께 손을 잡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회 직후 대구 경북에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려면 5개 시도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부에서 결론낸 새로운 관문공항 추진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신공항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 정리가 먼저라며 양쪽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시민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표가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 부적합성만 부각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용으로 신공항을 활용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이 지난 10월에 출범한 이후 4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드디어 6개월 만에 최종 보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치국 한국정책공원연구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이번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6개월 동안에 부울경이 함께한 그 검증 결과를 오늘 부울경 시도지사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를 했는데 예. 그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다른 의견 없이 다 수용하고 향후의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예. 예, 일단 뭐 검증단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정성과 소음, 확장성 등 이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했는데요. 정작 국토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번 최종 보고회는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토부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검증할 단계에서 충분히 국토부와 의견 개진을 했고 또 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더 이상의 논의와 또는 그 확인 작업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참석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로만 구성이 좀 됐는데요. 당론으로 나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의견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 신공항이 전 정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을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울경이 전례 없이 합의를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한 뒤에 입장을 내놓는 것이 맞고요. 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부울경이 하고 있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에 지금 판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또 찬반의 그 논리적인 근거를 떠나서 우선에는 국무총리실의 그 판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울경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국무총리실 검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증단에서도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기존에 이미 대통령이 밝혔고 또 총리께서도 밝혔고 또 여당 대표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불경의 그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국무총리실의 그 판정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면 근로자의 날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데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누적 임금 체불액은 1조 6,472억 원, 2017년 1조 3,800여 원보다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434억 원,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건설업은 2,461억 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1,80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인건비 부담, 갖다가 사업장에서 자금 여력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 사항들이 결부가 되어서 신고 건수가 이제 많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집을 불을 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 사구 다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고용주의 집 보일러실에 불이 붙은 종이 상자를 넣은 30대가 구속됐습니다. 30대 A 씨는 범죄 원인으로 임금 체불을 주장했습니다. 임금 체불의 발끈에 고용주를 살인하려다 미수로 끝난 사건부터 실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진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월엔 5개월간의 임금 체불로 다투다 선주를 살해하고 같은 해 5월 임금 체불 문제로 중국인 간 다툼이 벌어져 5명이 흉기로 1명의 중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밀린 임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44살 근로자 이모 씨가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공사 현장에선 공사에 참여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 옥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사건, 사고는 고용주와의 갈등 등 요구 대상이 특정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봄을 물들이던 벚꽃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민주공원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겹벚꽃이 만개해 달아나는 봄을 붙잡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푸르던 나무가 다시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3월 온몸으로 봄을 알리던 벚꽃을 대신해 다음 주자로 겹벚꽃이 나섰습니다. 겹벚꽃은 벚꽃이 지고 한 달 뒤에 핍니다. 겹벚나무는 일반 왕벚나무와 달리 잎이 나기 시작하면 꽃이 피는 특성이 있습니다. 겹벚꽃은 꽃잎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일반 벚꽃보다는 크고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벚꽃은 조금 수수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면 겹벚꽃은 약간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푸르른 잎들과 어우러져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겹벚꽃의 개화 시기는 벚꽃이 지고 난 뒤인 4월 중순부터 말까지입니다. 시민들도 밖으로 나와 봄의 끝자락을 즐깁니다. 좀 더 풍성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폈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펴서 보기 좋네요. 벚꽃보다 더 예쁘고 아직 봄이 안 간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는 21일 오후에는 겹벚꽃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도 열립니다. 산책로와 숲 주변 트레킹 체험 등 꽃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산에서 또 조현병 환자가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번엔 18살 주민이었는데요. 범행 동기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린 한 여성이 축 늘어진 채 실려 나옵니다. 구급대원은 이동 중에도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아파트 주민 74살 할머니 비모 씨입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18살 A군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에는 피가 막 둘 흘러가 있더라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편집형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평상시에도 A군은 주민들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그래갖고 경계하는 사람이었죠. 네, 이 아파트에 사는 A군은 평소 바로 위층 할머니에게 시끄럽다며 행패를 부려왔습니다. 심지어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B씨 집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자퇴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전치 4주 상의를 입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조사에서 평소 위층 할머니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 뇌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할머니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A군은 피해자가 외출할 때까지 아파트 복도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집에 있다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사건 전날 밤까지 정신과 관련 약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입원시키고 싶었지만 본인 동의가 없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부산시 구군의장단 협의회 4월 원래회가 24일 금정구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의장협의회 원래회 결과 공유와 함께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지방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등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별 의회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나 자연환경 정화 활동, 타 지역 선진지 방문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24일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통도사 휴게소 2km 지점에서 소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도로에 출몰한 소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이 한때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20여 분에 걸쳐 도로 위에 있던 소를 포획했습니다. 경찰은 운반용 차량에 실려가던 소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선진국에선 외로움을 질병으로 판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이기도 한데요. 지난 19일 부산시의회에선 외로움 방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로움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조례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광보 의원,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부산시의회에서 이 외로움 방지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조례인데요. 네. 어떤 조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박민성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부산시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18명의 의원이 부산 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정진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 조례는 기존의 고독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그간의 법안이나 조례안 달리 외로움을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네.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준의 외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은 부산시는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정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 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관리할 계획이고요. 네. 외로움 치유와 행복 정진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예. 보면 개인의 어떤 감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감정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외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계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수년째 사살공화국 1등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이 사살을 하고 3일에 1명이 고독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묻지마 범죄라든지 우울증 등 각종 어떤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특히 그 40대, 50대 남성분들 중에서 자살이라든지 고독사, 위험이 많은데 이게 경제적 빈곤으로 고립돼서 수입의 약물에 의존해서 이제 중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외로움을 참으면은 고독사가 되고요. 못 참으면 자살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식해서 외로움 장관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질병으로 인식됐다라는 건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먼저는 외로움이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료적 견해로 보는 것이 조금 맞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이 질병이냐라는 어떤 사회적 관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에는 이제 외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현상들이 단순히 현상인지 아니면 사회 문제인지에 대한 그 구분에서 이제 이런 관점들이 문제의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김광모 의원께서 조례 취지에서 자살, 고독사, 뭐 이제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로움으로 인한 이런 현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이다라는 것이 조례에 드러나 있고 시민들의 어떤 인식들도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질병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뭐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행복감이랑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의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심지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실제 뭐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것들이 좀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 건강 관리가 안 되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외로움의 폐해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실제 시민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잠깐 김광모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 OECD 조사에 보면 삶의 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냐는 부분에서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4분의 1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이 이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료나 가족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전체 4분의 1 인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실제 외롭다, 고독하다, 어떤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게 이런 OECD 결과에 나와 있고 실제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무한 경쟁 이런 사회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로 통해서 이제 나만 아니면 된다 내지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경쟁적인 의식들이나 문화들이 양산이 되면서 이제 어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문화들이 계속 시민들의 의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인식에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뭐 사회복지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뭐 단적으로 1인 가구라든지 외로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좀 시혜적이거나 단순히 좀 뭐 노인이면 무조건 외로울 것이야 라고 좀 단정 지어버리는 뭐 제대로 된 진단 없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도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떤 분들이 좀 외로움을 주로 체감을 하십니까?
조사에 보면은 외로움의 체감도가 높은 분들이 주로 이제 미혼자라든지 네. 내지는 사별, 이혼하신 분들이 좀 외로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1인 가구 구성원이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젊은 층에서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 연령별로 살펴보면은 청년 1인 가구가 지금 40%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60대 이상이 1인 가구가 34%, 중장년 1인 가구가 25% 높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젊은 층에서 생활을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외에도 이제 뭐 경제적 불안감이라든지 또 몸이 아팠을 때의 어떤 위급할 시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된 그 노인 가구들 또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가구에서도 경제적 불안감이라든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네. 대처를 못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 세대부터 해서 노인까지 많은 세대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 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네, 예. 보니까 예. 청년들의 결혼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 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비슷한 네,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점점 1인 가구가 좀 증가하면서 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근데 이 조례에서 모든 외로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예, 이게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 외로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시민들의 모든 외로움을 다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이 아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떤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이라든지 네. 청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뭐 요리 강좌라든지 사회적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네. 예산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네. 외로움으로 인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세대보다는 조금 더 40, 50대라든지 예, 예. 노인분들이 좀 더 많이 해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청년 세대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공유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에서 다양한 어떤 그 사람들 간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내지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다양한 어떤 사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외로움으로 인한 폐해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산 지역의 1인 가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9년 3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네. 이제 부산시 전체 세대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36%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인구 특성으로 보았을 때 노인 인구 비율이 17.3%로 7대 강력시 1위이고요. 네. 청년 인구 비율이 34%로 7대 강력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예. 중에서 가장 1인 가구 하면은 가장 밀접한 어떤 환경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 외로움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무엇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과 문제와 만났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게 문제들이 핵심인 건데. 네.
발생하는 문제들이 핵심인 것인데요. 이제 가장 1인 가구가 맞닥뜨려지는 삶의 환경들이 이제 주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청년과 노인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주거를 좀 비교해 보면 네. 이제 청년 1인 가구의 75%가 이제 그 월세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청년 1인 가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네. 노인 1인 가구는 55%가 약 자가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와 봤을 때 청년이 훨씬 더 취약하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할 때 가장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위기 상황이 아마 주거 문제일 것이다라는 게 좀 네.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증가 비율을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7대 강력시 중에서 부산이 3위입니다. 네. 많이 증가했고요. 그 17년 동안 약 15%가량의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볼 때 이제 206개 동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주로 이제 대학가 인근, 원룸이 많거나 대학가 인근인 경우에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전동 같은 곳이 밀집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은 사실 이제 전반적인 지역에 다 이제 좀 많이 이제 살고 계시지만 네. 주로 이제 사실은 원도심이나 취약 지역, 특히 뭐 해운대로 치면은 이제 뭐 반려반송, 재송동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주로 월세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노인분들은 55%는 자가에서 뭐 살고 계시지만 사실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곤란함을 좀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외로움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사실 고독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 지역의 고독사 현황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이 고독사는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관계가 살아 계실 때도 관계가 단절돼 계셨고 죽음 이후에도 관계가 단절된 이유로 시신이 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사례는 이제 사망 이후에 3일 이후에 발견되면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뭐 고독사의 개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 고립사입니다. 실제 이제 죽음 이후에 정말 이제 살아 생전에도 고독하셨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장례를 치러주실 분이 없는 정말 고립된 분들을 이제 고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사회적으로 저희가 가슴 아파하는 죽음의 유형도 사실은 고립사의 개념에 가깝고요. 실제 이제 뭐 고독사 현황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시는데 고독사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정책을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용어이고 사실은 사회적 용어이기 때문에 딱 이것이 고독사이다라고 합의될 수 있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계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뭐 주로 이제 무용고 사망자 통계를 보는데요. 무용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 부산시의 무용고 사망자가 220여 명 정도 됩니다. 220여 명 무용고 사망자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71분이 실제 순수 무용고자이시고요. 정말 연고가 없으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없으신 분들이시고 이제 149명이 이제 시신 인도를 포기해서 무용고가 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가족 관계가 단절돼서 무용고 사망 처리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좀 가슴 아픈 지점이고요. 그런 사망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점에서 좀 정말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어떤 뭐 공영 장례 제도라든지 또 사후에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정책들을 좀 고민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조금 고독사를 사실은 좀 이게 뭔가 사회 문제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이제 좀 하나의 죽음의 형태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외로움을 참으면 고독사, 못 참으면 자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자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부산에서는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2017년 자살 사망률이 이제 24.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11.9명보다 매우 높은 편이고요. 특히 부산 지역의 그 자살 사망률이 26.3명으로 그 특강력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산의 206개 그 읍면동별로 그 자살자 수를 분석해 본 결과 그 5년간 연속으로 그 5인 이상의 자살자가 있는 동이 30개가 나타났고요. 이 부분이 전체 자살자의
70%에서 80%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 중에서 자살에 대해서 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시는 노인들이 10명 중 4명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뭐 영국에서는 외로움 질병으로 인식해서 외로움 네. 장관까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좀 커지니까 외국에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선 팀장님 먼저. 네,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합동 대응 외로움 대응팀이 꾸려진 상황이고요. 뭐 아까 사회주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호주에서도 뭐 공유주택이나 사회주택 관련된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로움 장관이 신설이 됐고요. 그중에서 좀 주목해 볼 지점이 사실은 이제 핀란드의 로프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형식인데요. 이제 사회주택의 개념도 있으면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노인들이시거든요. 은퇴하신 노인분들이신데 네. 노인분들이 실제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평소의 생활도 같이 공유하시고 함께 사는 사회주택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하는 일련의 그 공동생활 사회주택이 좀 있습니다. 로프킬이라는 협동조합인데요. 네. 이게 핀란드에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핀란드 모델을 지금 반영해서 부산시에서도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대한가족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로프킬이라는 그 협동조합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지역에 조직화가 되고 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델을 그대로 이제 계금 3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좀 뭐 이렇게 공동생활이라든지 사회주택 개념으로 뻗쳐 나가진 못했지만 현재 지금 부산에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경제활동, 경제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1년에 좀 그 빈곤하신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일본에서 최근에 AI 관련돼서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이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이 그리우신 분들에게 어떤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관점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지금 이제 뭐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향대로 저희도 조금 부산에서 좀 시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공유주택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게 딱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에게도 또 노인들에게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로 혼자서 고립되어 있을 때 그 외로움으로 나타났던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사는 공유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이 많이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주택과 공유주택을 논하기 이전에 그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망을 가지고 서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수가 있다는 것이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을 때 외로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독사라든지 각종 질병에서 우리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거와 연결을 좀 해서요. 사실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요즘에 너무 개인주의,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막 그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가장. 일단 뭐 개인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회에서도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앞에 영국에서 사례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조콕스 위원회에서 그 고독의 개인의 그 어떤 불행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염병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정서적인 차원을 넘어선 심각하게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너무나도 급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에 좀 외로움이나 고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외로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좀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좀 다양하게 좀 나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막연하게 좀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가장 급하게 좀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1인 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가장 원천적이라고 좀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향후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가 넘는데 부산시의 전체 이제 가구 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열에 3명 정도는 1인 가구란 이 표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의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한가, 단적으로 뭐 쓰레기 뭐 종량제 봉투가 이제 10리터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이거를 이제 공동으로 쓴다든지 내지는 1인 가구에 맞게끔 요즘 뭐가 소형화되는 것들도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서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들이 향후 이제 실태 조사라든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결과물들로 아마 지자체에서 뭐 반영돼서 더 많은 것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단순히 외로움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실직, 실업이나 이혼, 어떤 뭐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현상들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아마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저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다 본다면 사실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위기 상황에 돼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사실 이게 공공의료인 거고요. 뭐 실업을 했을 때 재취업이 가능하고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한 1년 사회복지 서비스이고요. 알코올리즘이나 정신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재사회화가 되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사회 구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회 서비스고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향후 조례 이후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전국 최초로 발의가 부산에서 됐기 때문에 좀 타 시도에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 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산불 피해 돕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2억 원을,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 손영득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5천만 원을, 한국전력 전력그룹사에서 10억 원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644만 7,295원을, 주식회사 대림재지 유종우 회장이 1,000만 원을, 서울시 구로구 변재환님이 500만 원, 주식회사 정우전공 이상원 대표이사가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건선개발 이종신 대표가 500만 원을, 주식회사 효자건설 임헌응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300만 원, 주식회사 더구메디칼 유원준 대표이사가 3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당직자 일동이 131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종약품 주식회사 윤종남 대표이사가 300만 원을,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이 500만 원, 주식회사 광일 조용걸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1,000만 원을, 주식회사 제니엘 박춘웅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1,14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